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기사 정창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전망을 내비친 가운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이른바 쌍탄핵을 일단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 김용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선 당당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나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쟁점과 남은 절차 등에 대해 정리합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2일 수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이 나왔습니다. 예, 모레죠.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즉시 직무에 복귀시킬지 결정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네. 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재판관 8명이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는데 헌재는 평의 종료 직후인 오전 10시 40분쯤 선고기일을 공지했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도 이를 즉시 통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판결을 마쳤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선고 기일 지정 전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법정 의견을 확정하는 절차를 마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관 8명이 각각 이번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인용을 한다거나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중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 결론이 나온 건데 선고 당일까지 판결 내용은 이제 공개하진 않습니다. 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보안 유지 등을 고려해 선고 당일 판결이 이뤄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선고 전날 판결이 이뤄졌던 걸로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일찍 판결을 마친 겁니다. 선고일이 정해지자 여야 각각 환영한다면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각을 희망을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거라면서도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의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민주당의 공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친윤계를 중심으로 여권 일각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4월 4일이니 4대 4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면서 선고 기일 발표를 반겼는데요. 이 8대 0 인용될 것이다 확신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 앞에 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선고 날짜가 발표되자 경찰은 당장 헌재 주변 도로 통제에 나섰습니다. 예, 경찰은 어제 오후 1시부터 24시간 상황 관리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100m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전에 착수한 건데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과 6번 출구를 제외한 나머지 출구 다 폐쇄됐습니다. 네. 경찰은 차벽을 겹겹이 세워 헌재 앞 차로를 전면 통제했고요. 헌재 주변 학교에도 기동순찰대가 배치됐는데 제동초등학교 등 11개 학교는 선고 당일 임시 휴업을 합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등 주변 궁궐과 박물관, 미술관 등도 하루 문을 닫습니다. 경찰은 또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직무 복귀한 다음에 처음 쓴 거부권인데요. 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대행은 법률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붙여지는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됩니다. 여당에서는 이 법을 폐기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재표결돼서 부결되면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법 상장 기업을 규율해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된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도 합동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릴 것 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반면 자본시장법은 아무래도 상장회사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상법은 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법사위 소관이어서 이렇게 좀 주도를 했고 반면에 자본시장법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어서 민주당이 좀 보다 쉬운 길을 그런 택한 좀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이후 곧바로 총리 공간에서 4대 그룹 총수를 만났네요. 예, 한덕수 대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4대 그룹 총수와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2일 발표할 상호관세와 관련해 각 분야에서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각 산업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대 그룹 회장들은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을 나열했습니다. 예, 미국 무역대표부 현지 시각 31일 지난달이죠.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 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의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한 건데요. 계약 가치가 $10,000,000, 약 147억 원 정도죠. 이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 교육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절충 교육이 뭐냐면은 이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또 외국산 무기인데 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 부품은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쓰도록 하는 그런 규정한 교육을 말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도 지목됐죠? 예,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에 따라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한 건데 과도기적 조치를 16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미 측이 문제 삼았습니다. 월령과 관계없이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 소고기 수입을 계속 금지하는 것 등을 이 무역 장벽으로 꼽은 건데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가 우선순위라는 분석도 실렸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자동차에 지금 20에서 25%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게 된다면 반경쟁적이라고 또 주장도 했습니다. 네. 상호 관세 공식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예고된 상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네요. 예, 외교부는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채용을 유보하고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의 딸은 지난 2월이죠. 외교부 정책조사연구원직에 합격해 신원조사만 남겨둔 상태였는데요. 외교부는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며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던 중에 이 채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과 외교부 해명에도 그동안 특혜 채용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다만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 상태라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은 외교부가 심 씨에게 유리하게 지원 자격을 바꾼 것인지 또 석사 취득 후 경력 8개월 외에 학창 시절과 겹치는 27개월을 어떻게 업무 경력으로 인정했는가 여부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출근길에는 하늘이 대체로 맑지만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늦은 오후부터는 그 밖에 충청과 전북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영남 지역에는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내륙, 영남과 호남 동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비가 내리더라도 비의 양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에서는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수도권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충남과 광주, 전북 지역에선 오전 한때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5.3도, 전북 장수가 영하 2.2도로 어제만큼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전주 17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평년 이맘때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식목일인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5.3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출근길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북천안부터 정체가 시작됐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도동분기점 4차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용차 단독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월에서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에서 청담 남단 사이 3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시작된 정체는 남동까지 이어져 있고요. 안현분기점에서 일직분기점 사이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인데요. 역시 남동 부근이 가장 많이 막히고요. 평택 시흥간고속도로는 평택 쪽으로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선고일 지정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셔도 좋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헌재 선고 기일이 그동안 빨리 지정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었는데요. 헌재 선고 기일을 지정됐다라는 것은 결국에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결과는 전원일치로 인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하지 않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라고부터 시작해서 무슨 교착 상태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서 네. 헌재가 그동안의 약속을 뒤집은 것 아니냐, 불안하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광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헌재에 직간접적으로 잘 전달된 것인지는 몰라도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응답을 하는 모습이라 국민들께서 어제 광장에서도 많이 이제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선고기일을 빨리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고에서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파면 결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과제는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
자기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수호의 최정점에 있는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다소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4.1 선고를 사실상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4.1 선고와 11.1 선고 두 가지 관측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네. 4.1 선고의 무게가 조금 더 있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만 이제 선고기일이 11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8일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18일 이후까지 넘어가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1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뭐 나름대로 무게를 좀 두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죠. 한편 말씀하세요. 네, 헌재 요번에 아마 그 생중계로 방청도 허용되고 선거 결과가 생중계로 될 겁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생중계로 선고를 하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생중계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12.3 비상계엄, 12.3 내란 사건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이브로 헬기가 내리고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들을 다 봤단 말이죠. 생중계로.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전 세계 생중계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은 상당히 높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을 했는데 윤 대통령 출석할까요? 저는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지난 역대 대통령들도 전혀 모두 다 출석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일반 그 재판에서도 보통 선고 당일에 형사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거든요. 뭐 그랬던 적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파면이 되고 대통령에서 곧바로 자연인 신분, 일반인 신분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고일이 지정되긴 했지만 헌재 심리가 역대 최장의 심리 기간을 거쳤습니다. 네.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셨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워낙 중차대하고 헌법상으로 우리 헌정사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종의 부패 사건과는 국정농단 그리고 부패 사건과는 다른 개념의 사건이거든요. 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고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기도 했지만 이런 엄청난 헌정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일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계속 두고두고 남을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쟁점별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도 같이 영원히 박제될 그런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될 것이라 굉장히 신중하고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좋게는 해석했습니다. 다만 네. 시중의 의심이나 의구심을 또 전달하고 말씀드려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선고해라라는 걸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네. 결과적으로는 헌재가 그것을 받아들인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어떤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도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의구심은 아주 크게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번 선고 과정에서
이런 의구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모두 다 해소를 시킬 또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결국 윤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하신다고 했는데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선고기일이 빨리 안 잡혀서 다들 불안감이 커지셔서 지금 다들 불안함을 또 호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사건 자체를 놓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게 기각을 하거나 각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법조인들이 자신의 법률적 양심을 걸고 얘기할 때는 정파적인 고려가 아니라 법률적 양심을 걸고 얘기할 때는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5가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됐는데 네. 가장 중요했던 쟁점 중에 하나였던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냐는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으로도 인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자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온 것은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게다가 그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것은 계엄군을 보낸 것은 윤 대통령이 내가 직접 지시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관계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다 정리가 돼 있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갖는 무게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각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미 선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인용으로 마음을 굳혔다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 의견으로 각각 쟁점별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 체포를 하라고 했던 것들이 증거관계가 명확하느냐, 이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냐, 뭐 이런 것들, 곽종근의 증언을 믿어야 될 거냐, 아니면 김현태의 증언을 믿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의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죠. 네. 하지만 그것이 탄핵의 인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4가지 쟁점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까지 저는 합류해서 이런 중차대한 헌법상의 문제에 대해서 9명의 완전체인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렸어야 앞으로 역사에도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일치된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 남을 수 있어서 그 무게감이 더해질 수 있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더 높아지고 국민의힘조차도 수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그런 못한 상황이 매우 아쉽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계속 추진하는 거죠? 네, 당연하죠.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위헌이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는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을 넘어서 지켜져야 합니다.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법치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법치주의의 근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라서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시사했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원칙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유효합니다. 저희가 뭐 탄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중대 결심을 원내대표께서 몇 차례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그렇죠. 중대 결심에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탄핵이라는 절차도 그 가능성을 당연히 포함시키고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책임을 물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의 총의를 다시 좀 모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변함이 없고 다만 절차 방식 등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이미 탄핵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미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탄핵안이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이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네. 오늘 본회의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 네. 그러면 오늘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번 주 중으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뭐 저희도 이제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내 의견 그리고 국회의장의 이제 입장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할 여지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국회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면이 전원일치로 인용되는 것에 지금은 사실은 당력을 총 집중할 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집중해야 된다라는 당내 의견이 높아서 당연히 파면 선고, 윤석열 파면 선고에 집중을 하고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는 시기나 그런 방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거 크게 고려할 필요 없이 뭐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을 과감하게 그리고 빠르게 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뭐 저 혼자 지금 국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탄핵 결과에 대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는 기각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뭐 당연히 제2 계엄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한편 뭐 최근에도 주가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었었는데 네.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면서 자본을 다시 회수하고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있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다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제보도 저희 뭐 당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나 기본적인 자유들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침해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저번에 보니까 조갑재 그분께서는 네, 보수 시리아 논쟁이죠. 내전처럼 될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보수 언론인께서도 말씀하시고 전망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개헌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것은 이제 12.3 내란이 있기 전에 제가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네. 의원 연대 모임도 만들었었는데요. 네. 지금 탄핵 절차라는 것이, 요번에 국민들께서 경험해 보신 것처럼, 뽑는 거는, 대통령을 뽑는 건 국민이 우리가 뽑았는데, 대통령이 너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일을 잘못해서 그만두게 하는 것은, 왜 헌법재판소에만 맡기느냐. 국민의 손으로 직접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주권의 실현의 관점에서 출발을 했던 얘기입니다. 게다가 특히나 12.3 내란 직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 그리고 각종 위법한 시행령 통치 등등 여러 가지 위헌 위법적인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런 의혹들이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육성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육성까지 나온 상태라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 헌법재판소에 선출되지 않은 9명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국민투표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하자라는 제안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단절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D- 며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단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우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권 경쟁 때문에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처럼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 이 윤석열 정권과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당권을 장악해서 당대표가 되거나 뭐 원내대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포석들이고 그런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식들로 활용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찬성했던 18명의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결에 동참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가 되면 빠르게 손절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나요? 저는 그 질문 자체는 질문이 뭐라고 할까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겁니다. 저는 계속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들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라 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윤석열 파면이 옳다라는 얘기들을 전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 의원님, 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언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기각 결론을 내린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개별 의원의 의견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개별 의원의 의견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고기를 지정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이 역사에 두고두고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을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선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냥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모두 다 결단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선고 이후에 국민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정치권의 행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옳은 말씀이시고요. 파면이 인용되고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 정치권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통합하는 그런 일들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계신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도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앞에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될 국민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납니다. 민주당에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선거와 관련 없이 추진되는 건가요? 일단 법사위 소위까지는 1소위까지는 통과를 한 상태이고요.
전체 회의는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선고기일 전까지는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고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당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이제 위헌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냥 한 가지만 위헌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 연장 관련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까지 아니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일부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법률에 다 위임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상진 명예교수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큰 빛을 회복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것입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나오고 그 창조적인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부유한 문화국가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화가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복의 큰 뜻이 상당히 많이 실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젊은 세대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완성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과제가 아니겠느냐.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광복에 있습니다. 그 광복이 지금 미완성이고 광복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량을 이미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광복이 안고 있는 풍부한 의미가 뭐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사적인 과제와 소명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뭔가 이걸 우리가 밝혀서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한국의 역량이 민주주의에서 또는 한류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100년 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건조한 날씨가 길게 이어지면서 비 소식이 반가운 요즘인데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늦은 오후부터는 그 밖에 충청과 전북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 영남 지역에는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쌀락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내륙, 영남과 호남 동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비가 내리더라도 비의 양이 적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부시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충남과 광주, 전북에서는 오전 한때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6.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춘천과 전주 17도, 대전과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금요일로 지정했습니다. 선고일 4일로 지정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의원. 일단은 여야 모두 다 지금 환영하는 입장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정 사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빠른 재판보다는 바른 재판이 필요했지만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는 끌고 끄는 게 각종 이제 추측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막 지지자들을 자꾸 광장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또 정치권은 다른 정치적인 이슈,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이나 이런 거는 막 다 제쳐주고도 지금 여기에 올인하는 이런 상황이 결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 헌재도 그런 여야의 분위기, 국민들 분위기를 읽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행이고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양당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헌재가 판결 내기 위한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 결론이 나든 금요일 오후부터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인 혼란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는 게 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칠승 의원님. 예, 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번 주에 선고 예고를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이번에 보면 뭐 이제 양당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고 하면서 뭐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들이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이미 뭐 결론은 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론이 뭐 압박을 한다고 해서 바뀐다든가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결론을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 부분, 물론 국민의힘도 그동안은 이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다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속내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굉장히 빨리 막 왜 저렇게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까지 어기면서 재판을 밀어붙일까라고 했을 때는 이미 결론 나 있는데 뭐 이런 재판 무슨 소용 있어, 약간 이런 느낌까지 풍기지 않았나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민주당도 이제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다, 그럼 바로 조기 대선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다가 오히려 지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 증언의 번복이라든지 국민의 여론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이제 국민들 정서나 여론에 막 밀려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리를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정보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요. 뭐 당이 나서서 무슨 투쟁을 주도한다거나, 뭐 당이 나서서 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입장이 번복되거나 이런 적 없었습니다. 항상 탄핵은 계엄은 적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는 아니고 특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갔는데, 민주당은 막 여유 있게 캄다운 하시라, 오히려 국민의힘 보고 그러다가 본인들이 어느 순간 중앙 당사를 버리고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 이름 3분을 아예 막 이렇게 표적을 해서 집회에서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왜냐하면 그 공당의 원내대표가 그냥 일반 국회의원들이 흥분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원내대표는 원고 써서 미리 검토하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분의 재판관을 찍어서 얘기를 할 정도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정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 3분은 각하 내지는 기각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지 않나, 이렇게 야당의 행동을 보면서 거꾸로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의원님, 일단 이제 선고일이 잡히니까 약간의 이게 길어지면서 생겼던 좀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더 당내에서 좀 해소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당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죠. 당장 어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보합세를 이뤘는데 네. 우리나라만 올랐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 제거에 의한 효과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1호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한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신속한 선거를 그동안 계속 촉구를 해왔는데요. 뭐 달리 특별한 계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된다. 이게 우리 전체에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게 첫째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향후 이번 금요일 날 그 이제 결론을 예상을 해 본다면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언제나 불법적 비상계엄이 가능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실행할 것이냐. 그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난 경제적 훼손 또 국격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번 이 비상계엄이 국무회의조차도 통과를 못한 완전 기본적으로 이 불법 계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불법적으로 무장군대를 보낸 것. 그거 뭐 모두가 다 봤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고 엄연히 지금 증거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군인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증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 사법적 문제 지금 이거는 탄핵은 뭐 징계지만 이 내란 수괴로서의 사법적 문제 그 책임에서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지금 쟁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네. 일단 말씀 중에 1호 당원이 내란 혐의자인데 그 당이 할 말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 당 1호 당원은 범죄 피고인인데 뭘 그렇게 말들이 많고 범죄 피고인 옹호하러 의원들이 그 쫙 줄지어 서서 정당 사유도 아니고 개인 비리인데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정치 탄압이죠. 네. 이미 정과 사범에 무죄 받았잖아요. 그게. 네, 아직 재판 다 종료 안 됐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재판이 5개가 더 많이 있고 유죄 판결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전체를 그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치는데 무슨 국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제명 대상 아닌가요? 내란 혐의자 당원이면. 자, 말씀 듣고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언론이나 또 학자들이나 광장의 시민단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당 자체 소위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정당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 재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쟁점 관련해서 첫 번째 쟁점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막 같이 사실 찬성표가 나왔던 결정적인 게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체포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증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부분이 아니라는 거라든지 메모를 한 게 4차례 바꿨다라든지 그리고 또 증언이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또 짜여진 거라든지 이렇게 주요 증인 두 사람이 소위 정치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오염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술의 오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 때문에 소위 찬성한 의원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이제 내란이라고 하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게 내란이 핵심이야. 굉장히 중대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선 국회가 소추한 국회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야, 내란죄 부분은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를 바꿨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과는 달리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탄핵소추안의 핵심은 바로 내란죄 부분이었는데 스스로 그거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를 시켜야지 이게 같은 탄핵소추안 즉 동일소추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절차적으로 지금 87년 우리 헌법의 가장 핵심이 대통령 직선제 즉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에 걸맞게 대통령의 탄핵이나 진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헌법을 가장 준수하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했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탄핵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용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한다는 식으로 그 재판관 소장 대행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면으로 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했을 정도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절차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각 얘기만 나오다가 각하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좀 반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네. 우선 진술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의 단장. 이분이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하고 대화한 통화 녹취가 나왔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전기를 끊을 수 있냐. 전기. 이렇게 좀 묻는 그런 통화 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호영 특정단 1공수여당 그 작전참모 국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기억하고 있다.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조성영 수방사 1경비단장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 이야기를 들었다. 본인은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또 그리고 뭐 홍장원이나 뭐 곽종건 이런 사람들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국회에서 이야기한 거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거 완전히 일치합니다. 진술이 완전히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중간에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 발언들이야말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술 오염 문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좀 불리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내란죄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뇌물죄 문제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고 그 똑같은 논리를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의 일타 강사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속으로 좀 걱정하는 건데요. 이번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만약 인용 판결이 나오고 나면 아마 그 결정문에 띄어쓰기 하나조차도 문제 삼아서 뭐 국민의힘이 그렇지는 뭐 공당이니까 그러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사회 곳곳에서 일부 아마 그런 것조차 문제 삼아서 혹세무민하면서 불복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승복 여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 모두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조금 파면을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하면서 약간 좀 정확히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결과 탄핵이 혹시 기각돼도 승복하는 겁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 개인적으로 승복을 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가정 자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완벽하게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그걸 탄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탄핵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뭐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앞서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한테도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예. 김정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잘못됐으면
소위 질문이 잘못돼도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면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거를 기대하고 그 결과에 우리는 승복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뭔지는 상관없이 A든 B든 헌법 수호의 의지만 정확하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을 크게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말과 행동으로, 두 번째는 국회라는 이 그 법의 칼날을 가지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말과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헌법이나 법률 수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도로법이라든지 문화재보법 어겨가면서 굳이 광장으로 나옵니다. 가장 비싼 당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러면서 오히려 물리적인 행동을 나서서 선두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직접적인 발언까지 그런 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심리적인 내전 아니냐 이러다가 물리적인 내전까지 걱정된다라고 해다가 유혈 사태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데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일어날 거다라고 마치 부추기는 듯한, 그게 이제 국민들이 그럴 거다라는 게 아니라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당직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아예 불복 저항을 선언하자고 이렇게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의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지도부급들이 이런 분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신중하게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말리거나 제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내버려 두고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 각종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나왔으니까 이런 그 말로 이런 거를 폭동이나 유혈 사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산불 국회라서 사실 산불과 관련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산불 국면 있고 나서 첫 소집된 월요일 날 국회 법안 소위위에서 3종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맛대로 헌법재판관 구성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불복을 하려는 그 기류를 이렇게 법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은혁 자동 임명 법안, 그리고 두 번째는 문영배 이민성 자동 임기 연장 법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이 문영배나 이민성 후임 임명 못하게 하는 법안, 이렇게 3종 법안을 바로 법안 소위에서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재판관들을 본인 입맛에 맞게 바꿔서 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나 발언적으로 온몸으로 이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나쁜 사인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입장 발표를 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 의원님, 이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사안별로 좀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한 걸로 보이는데 공당의 대표가 좀 적절한지 권칠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이제 논란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그동안에 주로 이제 사람을 찍자면 대행 역할을 했던 두 분의 비상식적 국정 운영 때문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지금 매일매일 헌법 위반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처음에는 여야 합의를 해서 오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최상목 대행이 그 나중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대행이 다시 들어와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 행위들이 지금의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흔역 재판관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함에도 임명하지 않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함으로써 헌법기관이 결론을 내는 것에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들만 해소하면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 나온 일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금 선고일이 선고됐는데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이 마흔역 재판관의 미임명 사태로 만약에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를 묻게 된다면 저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동안에 그런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판결문 속에서 내비쳤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빨리 임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도 그럼 오늘 일단 보고는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텐데 내일 표결을 할지 안 할지는 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 네.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이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좀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잠시 소강 상태는 보이고 있는데 이 탄핵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누구를 위한 탄핵이고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지 이거를 보면 되는데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또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협박용, 경고용 그리고 자동적으로 임기가 이제 중단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역할이 중단되게 네네.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를 지난번 탄핵안 다 9건씩이나 다 인용되지 않는 거 보고서도 또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30건이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고 이 중에 결론 난 건이 9건이고 특히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앞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권의 심판에서 이미 재판관들의 결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임명을 해야 하지만 언제까지 해야 된다란지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을 준 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라고까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도돌이표 하겠다라는 것은 이유가 명백하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각종 법에 대해서 이제 그 제2요구권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무회의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이 그날 밝혀준 내용이 행간의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임명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물러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는 헌재가 150과 200에서 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거를 창초하고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매니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150이 아니라 200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의 이중적인 행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소위에서 낸 법안은 또 뭡니까? 추가로 임명하지 말라는 법안을 소위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현재는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마흔역에 대해서는 임명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말라는 법안을 냈어요. 어제 두 가지 법안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네, 부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죠. 아니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권한대행이 새로운 걸 임명하는 거는 또 하지 말라는 법을 당연하죠. 서로 마흔역은
임명하고 원래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는 예. 2명은 비워도 네, 저한테 시간 좀 주시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 민주당 입맛대로 재판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는 무력화시키겠다. 이 목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A를 할 때는 A 법리 갖다 끼고 B 할 때는 B 갖다 끼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권 의원님 네, 반론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행은 150표 그러니까 과반만 넘어도 네. 탄핵이 된다. 탄핵 소추는 된다라고 하는 걸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이 뭐냐면 대행은 대통령과 구별된다. 그 직무의 범위 자체도 구분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은혁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소극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임명을 하는 단순한 행위입니다. 그는 권한의 행사라고 보기를 없고 오히려 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두 분이 이제 임기가 다 되고 난 뒤에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적극적 행위죠. 이거는 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사실은 헌법학자들의 이건 완전히 절대 다수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법에 명시를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 거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없이라는 것도 지금 오늘 내일 바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실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미 여당에서 지명하라고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 권성동 대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법리에 맞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것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그 법을 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으로는 자동 임명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기존 법으로는 임기가 연장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기존 법으로는 당연히 임기가 완료되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는 법을 민주당이 굳이 내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해석할까봐 법을 내는 거죠. 이게 역으로 생각할까봐 오히려 그걸 명시를 했다. 또 이런 입장이시네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당 토론 이어갑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4일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그 탄핵 추진 좀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4일날 만약에 선고일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탄핵 절차에 돌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탄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미 큰 원천적인 문제가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새롭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한번 공론회장이 열릴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책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정이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추경이라는 말을 했는데 산불 후속 조치도 시급한데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산불에 대해서 빨리 이제 논의가 됐으면 해서 사실 그 국회 바로 월요일 날 세 차례나 미팅이 있었는데 결렬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이제 제가 권 의원님 보고 한 말씀 드렸는데 앉자마자 탄핵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윤석열 1호 당원이고 당신네 당은 내란당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니 이제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이재명 대표는 범죄 피고인 아니냐 이러면서 산불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게 당일날 세 차례 그런 미팅이 있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기가 찰 노릇이죠. 현장이 지금 아우성을 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산불이나 이 미국하고의 이 관세 문제에 집중한 국회로 하자라고 양당이 빨리 좀 했으면 하고요. 특히 이 추경과 관련돼서는 목적 예비비 부분을 이제 우리 당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계속 이제 그 지역 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제 4조 6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깎다 보니 빠진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심사를 하려고 하면 잘 아시지만 예산 국회가 100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다시 문을 열고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들어갈 산불 예산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포인트라도 빨리 필요한 예산 1차 추경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4조 6천억 원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2차 추경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자라는 게 아닌데 지금은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지역화폐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권칠승 의원님,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급한 것부터 빨리 하고 그 뒤에 또 추경을 해보자. 이런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그 추경이라고 하는 그 절차에 같이 태우는데 추가로 더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OECD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전망 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굉장히 지금 어둡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또 1% 이하로 전망하는 기관도 나타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대외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비상계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경을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아까 잠깐 좀 뭐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내란 혐의자 이런 이야기해서 기분이 좀 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이 정도 혐의자면 당원으로서 제명을 하고 그리고 또 절연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뭐 지역화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4조 6천을 일방적으로 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게 원래 예산을 깎으라고 하는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출 권한과 삭감 권한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냐면 정부에서 가져온 예산을 국회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에 쓸 것 같아서 들고 왔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내년에 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해서 여야 합의로 삭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국방 예산에 그런 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사용할 올해 사용할 예산들을 국회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을 돌아보니 증액할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 증액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또 그 정부 안에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그 예산을 만들어 온 게 지금까지 국회 예산 심사에 그냥 일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데드라인이 왔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는 국회 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치력이라든가 융통성이 없었고 그게 이번에 비상경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고 책에 안 나오는 부분, 특히 예산은 행정과 정치가 공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 여당이라면 그런 게 필요하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단계적 추경론에 대해서는 일단 할 때 좀 제대로 하자.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합의만 하면 뭐 추경 금액이 크다고 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네, 두 가지 나눠서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특위위원들이 합의를 한 내용을 민주당 지도부가 엎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국회에서 한 일을 그 한 정당이 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의 합의 내용이 4조 6천억 원 일방 삭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결산 위원들이 더 황당해하고 있다는 말씀 덧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추경 편성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산불이라든지 이 재해 복구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개 묶을 거니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특히 목적 예비비 충분하다는 식으로 민주당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부 사항을 뜯어보니 재해에 대한 예비비도 단계가 나눠져 있는 게 반드시 작년에 그 재난 당하신 분들의 복구비로 써야 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비의 일부가 떼나가요. 그리고 농림부나 해수부에 들어가 있는 또 예산 중에서는 가뭄이나 풍수 재해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목적 예비비가 별로 되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도 산불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으로는 그냥 기존의 통상적인 불 나던 수준에 마크할 수 있는 수준이지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재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체 통이 과거 복구비와 가뭄과 풍수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뜯어보면 얼마나 지금 이재민 대책의 그 예산이 절실한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처럼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거는 시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지금은 산불 올인해서 빨리 예산 내려보내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비비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세우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목적 예비비 중에서도 산불 복구 비용으로 시설 복구 비용으로 쓰면 됩니다. 일단 그거 쓰셔야죠. 부족하다. 네, 당연히 쓰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요. 당연히 그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데가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교부분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게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다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아니 국무위원까지 하셨어놓고 엉터리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그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권칠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환경염이나 이런 데서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집단 소송 제도가 확대됐을 때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복형 금감위원장도 금감원 원장이죠.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개 토론을 요청할 정도로 이거는 명분이 있는 법입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남소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이게 이번 상법 개정이 무슨 소송의 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또 뭐 소송의 새로운 유형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우리나라 이제 큰 기업들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자체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제도가 변하면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좀 불편한 부분이나 충돌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겪고 이겨나가야 되고 극복해야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네. 기왕 법안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법률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취지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전체 주주의 특히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법은 그러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처리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이지 이 소액주주 보호할 마음이 없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뭐냐 하면 대주주하고 소액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기업 사냥꾼들 개입이 되는데 이번 상법을 통해서는 그들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소액주주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익을 가져갈 쪽은 오히려 이렇게 기업 사냥꾼들에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법은 이제 부결하고 그러니까 제2결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사 이사회가 이제 주주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를 하고 그리고 물적 분할 뒤에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들에게 신주 일보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해서 실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나쁜 자들에게 이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상법의 경우에는 만약에 법인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자본시장법으로 하면 상장회사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짧게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그 기본법전인 상법에 표기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렇게 세부적인 이야기를 규정을 촘촘하게 한다면 오히려 기본법전에 이런 대전제를 명시하는 것이 더 논란을 없애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반 주주 보호,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두 가지 목적을 다 하기 위한 법을 이제 같이 심사숙고해야지 지금 상법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네.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습니다. 변론 종결 뒤 38일 만, 탄핵 소추 111일 만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쟁점은 무엇인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4월 4일 이번에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금요일입니다. 날짜 선택의 배경이 좀 따로 있을까요? 일단 그 금요일에 하는 것은 사회적인 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고려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토요일, 일요일이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좀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월 18일에는 그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이 임기가 만료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선고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 4월 10일 목요일에는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고를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도 헌재에서 좀 고려를 한 상황일까요? 그런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특히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후에 38일, 그러니까 30일이 넘도록 이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야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도 굉장히 심각해져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그나마 최소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선고일 당일 오전 11시까지 앞으로 남은 사흘간의 헌재 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상과는 달리 평결을 어제 이미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결을 마쳤다는 것은 이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해서 본인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말을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남은 사흘 동안에는 이 결정문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하고 다듬고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선고할 때 선고 순서도 언론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원일치 선고일 경우에는 뭐 관례에 따라서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고, 반대로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고 설명이 뒤따른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윤 대통령 사건 때도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례별로 다르군요. 예.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법조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문을 먼저 읽게 될 것인데요. 그랬을 때의 어떤 사회적인 파장 같은 것이 너무 크고 결론을 먼저 이렇게 주문을 먼저 읽게 되면은 이유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결정 취지와 반대의 결정 취지가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흥분해서 이유도 안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유를 얘기하고 주문을 얘기할 가능성도 지금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자면 전원일체가 아닐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고 각각의 어떤 반대 이유를 얘기하고 반대 의견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선고일이 지정이 됐으니까 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최장심리입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 이견이 많아가지고 좀 경론을 벌이는 지점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경론을 벌일 수 있는 지점이 일단 내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했는데
내란죄 주장의 철회는 형법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란죄 적용의 전제가 되는 내란 행위, 즉 사실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그 내란 행위로 나아가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일단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그리고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군과 경찰력을 그 국회에 보낸 것 자체만으로도 네. 파면하기에 충분하다.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살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만으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내란 행위까지 인정이 돼야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내란 행위까지 더 나아가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관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 대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 그 증인들 간의 증언이 엇갈린다든지 한 증인이 계속 증언이 바뀌거나 혹은 검찰에서 진술한 거와 변론 절차에서 증언한 것이 다르거나 네.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의 문제, 이런 전반적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심리를 계속 진행하면서 어떤 이 심리 충분하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와 연결돼 가지고요. 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아마 재판관들 사이에서 분명히 어떤 격론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쟁점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탄핵 심판 선고의 핵심 쟁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수님 말씀 주시죠. 예,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에 따라서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그리고 계엄군과 경력을 국회에 보낸 것 자체만으로도 파면하기에 충분한 어떤 불법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야 그 유력 그 의원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 그리고 법조인 등 그 밖의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가, 그리고 계엄군과 그 경찰을 국회로 보낸 것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질서 유지의 목적인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막기 위한 것, 즉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보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된다면 파면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이 헌재의 그 선고 관련해서 만장일치나 4대4 기각 등은 가능해도 일각에서 제기했던 5대3 기각은 헌재가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분석도 나오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극단적인 그 대립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투입이 됐더라면, 그래서 결정에 참여했더라면 5대3이 아니라 6대3으로 파면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대3으로 만약에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막 그러한 그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위헌 요소가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의 법안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 헌법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임하고 임기 연장은 다른 거거든요. 연임을 하려면은 그 임명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지금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6개월간 계속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그러한 법률은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기 6년 이라는 이 규정에 반해가지고 법률에서 임의로 6개월을 더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위임 설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만드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위헌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세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그 여야 간에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재판관들을 계속해 갖고 중요한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임기를 연장시키는 방편으로 고의적으로 후임 재판관 선임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그 재판관들의 임기를 고무줄 식으로 이렇게 임의로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자체의 위상도 상당히 추락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되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이 헌법에서 명문의 근거가 없는 한 이런 임의로 법률에서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일 수요일 정책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